헤지펀드 대부 중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 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이 불안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 이 레이 달리오인데요. 미국 부채에 관심이 많죠. 레이 달리오의 투자법은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시스템 투자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의 경고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현재 상황이 1930년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돌려서 말한 건데, 이때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부상했고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높은 부채 수준에 놓여 있고요. 지정학적 긴장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공격적인 관세를 사용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가림을 쓰고 있는데, 특히 레이 달리오는 관세를 쓰는 방법 등 현재 미국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침체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정치 갈등,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화,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은 체계적인 경제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부채 기반 자산에서 다각화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채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또는 주식을 빚 없이 샀다고 해서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흐름을 따릅니다. 모든 집값이 하락하는데 내 집만 멀쩡하지 않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들이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MBS로 증권화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이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또 다른 사람들이 투자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금융상품이 되어서 계속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가 계속 연쇄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기업도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부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채권이나 주식을 부채 없이 샀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 본질 자체들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와 함께 브릿지워터에서 일했었던 폴 포돌스키가 쓴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경영 1위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레이 달리오는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부채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부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돈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운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도박이랑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요,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채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채는 동시에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현재의 소비, 그리고 하나는 현금 창출 의무예요. 내가 지출한 돈은 다른 사람의 수익이 됩니다. 이 과정은 경제를 선순환시키죠. 부채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반대로 빠르게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부채 규모가 소득이나 현금 흐름보다 크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경제 주체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한다. 이때 소비가 급감하죠. 현금 흐름이 마르죠.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죠. 레버리지 자체가 이런 불안정을 더 빠르게 촉진합니다. 2024년 기준 미국 경제 규모가 25조 달러인데요. 부채 규모가 100조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시기에는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경제가 과열될 때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요.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서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경제활동 둔화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식으면은 금리를 낮춰서 다시 활성화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기고 부채 사이클의 어떤 지점에 있고 왜 레이 달리오가 이런 경고를 했는지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최근 경제의 화두는 트럼프 관세인데요. 관세는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돈을 이해하려면은 가격을 이해해야 돼요.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질문을 되살리면서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는 평생 가격을 협상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월급은 재능에 맡겨진 가격이죠. 이 소득이라 불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은 소비에 대한 가격이에요. 소비를 계속 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지출의 어느 중간이 맞춰지면 우리는 소득과 지출의 밸런스가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득이 줄면 지출도 줄 수밖에 없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격은 우리의 자산 가격인데, 이거는 오늘의 가격이 아닙니다. 미래의 부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나타내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주가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시점의 가치와 미래 시점 가치 어느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지금 주가보다 좀 비싼데 해도 삽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가 안 좋은 기업들은 현재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가 돼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중간 어딘가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소득과 지출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돈을 모으려면은 평균보다 낮은 가격 상품을 사야 됩니다. 아니면
소비 행동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소득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휴가지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저렴한 여름 휴가지를 찾을 거예요. 아니면은 못 찾았다, 이번에 가지 말자 이러면서 휴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은 이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겠죠.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관세는 반대의 영향을 줄 거예요. 제품 서비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포기하겠죠. 관세는 공급과 수요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요. 인위적인 규제는 가격과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장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몇 년 전 저금리로 부채를 늘렸었던 미국 기업과 가정들이 고금리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560만 명이나 급증했고요. 미국 전체 연체율도 1년 만에 1.54%에서 2.45%로 급증했습니다. 부채는 소비에 큰 심리적 장벽을 주죠.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를 멈추게 만들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경기 침체 이유가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는 비용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이 등장해요. 무료가 됐죠. 사진을 찍는 비용도 과거에는 필름 가격이 비쌌고 현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진들만 현상에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많이 찍죠. 무료니까요. 지금은 AI 시대죠. AI를 통해서 과거에는 비용을 냈던 것들이 이제는 무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같은 기술혁명 덕분에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개발돼서 농부가 더 많은 밀을 생산하게 되고 밀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포드의 분업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고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주식도 인플레이션과 성장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할인인지 위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990년대 애플은 파산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죠. 반면에 100년 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아메리칸 로코모티브, 아메리칸 슈거, 센트럴 레더, 웨스터 유니온 같은 기업들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애플의 아이폰은 다른 스마트폰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100년 전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왜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급과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과 부채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을 잘 고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경제를 이해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돈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해 없이 단순히 오르니까 사고 떨어지니까 팔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피터 린치가 운영했었던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는 펀드였는데요. 연평균 29.2%라는 전설적인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 투자자의 절반은 돈을 잃었어요.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제경영 1위인 폴 포돌스키가 쓴 부의 전략 수업은요, 돈에 대한 본질을 다룬 책이에요.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다음 투자에서 돈을 잃거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만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삶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보는 시선이라는 문구처럼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무작정 돈만 쫓을 게 아니라 돈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부의 전략 수업 책을 읽고요, 마인드셋을 새롭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꼭 성공하길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